스마트폰 보급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금융, 행정, 쇼핑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가 생활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해커의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비밀번호만 알아내기 수준이었다면 요즘에는 AI를 이용해서 사람 말투를 따라하거나 가짜 문서나 이메일을 공식기관처럼 완벽하게 꾸미는 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커의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보안 습관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빨라지지만 사람들의 사용 습관은 예전처럼 비밀번호를 몇 년째 같이 쓴다든지 문자나 링크를 의심 없이 클릭하다든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년이기 때문에 중년 대상으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매력이 있고 디지털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타겟이 우리에게 맞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동일한 비밀번호로 쓰는 거, 그리고 아직도 생년월일이라 비밀번호가 문제예요. 전화번호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스마트폰에 잠금 설정을 하지 않는 것. 만약에 잠금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이 분실됐을 때 내 안에 있는 정보들이 다 털릴 수 있겠죠. 개인 정보들, 주민증,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을 카톡이라든지 개인 갤러리에 저장해 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스마트폰의 그런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도 보안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스마트폰에 공용 와이파이를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경우도 보안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손실이 엄청나고요. 복구는 너무 더디죠. 그래서 이것이 금전적인 피해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정보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다 대출을 내고 우리의 명의로 빚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생활과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고, 이것이 또 무서운 것이 한 곳 떨리면 연쇄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회복도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진첩에 통장이나 주민등록증을 삭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많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메모장에 다 기록해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또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분실 대비해서 지문 인식이라든지 잠금 설정을 뚜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카톡과 네이버와 구글이지 않겠어요? 이 세 가지는 꼭 반드시 2차 인증을 켜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자동 와이파이를 끄시는 거죠. 공공 와이파이를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안전한 장소에 있는 와이파이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손가락을 밑으로 내신 다음에 와이파이를 길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하단에 상세 설정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더보기 메뉴 누르신 다음에 인텔리전트 와이파이를 더보기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인텔리전트 와이파이 들어가신 다음에 와이파이 자동 켜기 끄기를 비활성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화하거나 어떤 사이트를 봤을 때 그 제품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광고 아이디를 가지고 계속 다른 사이트에 연결했을 때 그 광고가 나오게 하는 것인데, 그 광고 아이디를 차단하시면 좋겠는데요. 손가락을 밑으로 내신 다음에 상단에 설정 들어가시고요. 구글 들어가셔서 모든 서비스를 들어가 보죠. 광고를 들어가신 다음에 광고 아이디 삭제 들어가시면 여기 써 있습니다. 현재 광고 아이디가 삭제됩니다. 앱에서 여전히 광고를 표시할 수 있지만 관련성이 적거나 내 분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광고 아이디 삭제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보면 카톡으로 문자로 복사 붙여넣기를 많이 할 텐데 그때 내가 그동안에 복사했던 것들이 클립보드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유출이 됐을 때 거기에 있는 내용도 같이 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문자나 카톡에 들어가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메모장에다 붙여넣기 해볼게요. 메모장에 들어왔어요. 하단에 보면 붙여넣기 길게 누르면 메모장에다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붙여넣기 나오죠. 이전에 복사했던 내용들이 붙여넣기 되는데 이것만 저장된 것이 아니라 화면을 터치해보고 키보드 위에 보면 이 붙여넣기 버튼이 나오는데 여기를 터치해보죠. 그 전에 복사했던 내용들이 클립보드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다 삭제하셔야죠. 삭제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휴통 버튼 눌러서 전체 버튼 누르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문자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자로 스팸 문자가 많이 들어올 텐데 오른쪽에 점점점 설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악성 메시지 차단 선택하셔서 활성화하시고 인터넷진흥원 또 경찰청에서 악성으로 분류된 메시지와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악성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링크도 자동으로 차단해 줍니다. 그리고 인텔리전스로 차단, 이것도 활성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AI 필터가 악성으로 의심되는 메시지를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을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상단에 톱니바퀴 화면을 올리면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가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활성화하시면 인증되지 않은 앱이 차단되고요. 그리고 USB 케이블로 전달되는 명령도 차단되고 메시지 앱도 차단됩니다. 또 비공식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된 것도 차단되니까 활성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전화 앱보다는 통신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그 전화 앱을 사용하면 조금 더 스팸이라든지 그런 전화에 대해서 조금 더 차단 기능이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낼 때 사진에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어디서 찍었는지. 그래서 내가 사진만 본다 하더라도, 사진만 다운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진이 어디서 찍혔는지 장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진 태그를 삭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갤러리 앱에 들어가신 다음에 사진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어떤 정보인지 알 수 없지만 손가락을 위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남양주 한강에서 찍은 것이 나오죠. 이것을 카톡으로 보내면 사람들이 어디서 찍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카메라 앱에 들어오신 다음에 오른쪽 더보기, 톱니바퀴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위치 태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장소가 위치 태그로 추가됩니다. 이것을 비활성화하시는 거죠. 그리고 카톡으로 공유할 때, 사진을 공유할 때 플러스 눌러서 앨범 누른 다음 사진을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원본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다운받았을 때 이 사진이 어디서 따갔는지, 어디서 촬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전송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점점점 더보기에서 원본이 아닌 일반 화질로 전송하게 되면 사진 태그는 없어집니다. 해볼게요. 확인, 전송. 자, 이것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다운받았어요. 손가락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진 위치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카톡으로 공유할 때는 원본이 아닌 일반 화질로 공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카톡에 2차 인증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카톡에 들어오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 톱니바퀴 그리고 전체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카카오 계정을 터치해 보세요. 계정 보안이 있죠. 2차 인증이 돼 있어야 됩니다. 빨간 느낌표로 되어 있다면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설정하는 방법은 개인 계정 보안에서 더보기 누르신 다음에 2차 인증, 카카오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여서 2차 인증을 설정하시고 국가별 로그인 제한도 활성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만 로그인 제한을 걸어놔서 만약에 혹시 다른 나라에서 로그인하게 된다면 알림이 뜨겠죠. 차단이 되겠죠. 그리고 비밀번호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면 카톡 사용하는데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잠금을 설정하고, 두 번째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어떤 앱이라든지 또 링크에 접속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네이버, 카톡, 구글은 유튜버에 연결되기 때문에 2차 인증 설정하는 것, 공공 와이파이 사용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비밀번호가 문제예요. 비밀번호가 참 굉장히 다양하고 또 동일하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8자리, 어떤 거는 10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마트폰에 또 비밀번호를 또 저장해 놓으면 이것이 또 노출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이트마다 사이트의 첫 알파벳, 구글이면 G, 네이버면 N, 카카오톡이면 K 이렇게 시작하고 영문과 대문자와 특수문자를 섞어서 10자리를 만듭니다. 보안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10자리만이라도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비밀번호를 빠르게 복잡하게 좀 바꿀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내가 어느 정도 그 정보가 유출됐는지 조회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72시간 내에 유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점점 갈수록 AI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에 관련된 다양한 플랫폼들도 많이 있는데 또 거기에는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되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한 정보들은 유출되지 않게 입력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 챗GPT가 유료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챗GPT를 설치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료와 차이점은 사용량의 제한이 좀 있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챗GPT에 대한 가치라든지 사용량이 많아지기 전까지는 무료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용 시간에 제한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챗GPT와 유사한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나오는 제미나이나 엔소로픽에서 나오는 클로드, 이 세
세 가지를 같이 사용하면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정말 사용량이 많아지고 또 챗GPT로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할 때 그때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로 사용하다가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진 않습니다. 내가 직접 구독 버튼을 누르고 결제를 해야 그때부터 내 카드에 돈이 나가는 거지, 뭐 챗GPT가 무료로 사용하다가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보안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개인정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또 데이터 유출 사례도 또 전 세계적으로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그 개인 정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회사 기밀 이런 것들을 애초에 챗GPT에 입력하지 않는 거죠.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챗GPT의 한 가지 설정만으로도 그 데이터 유출을 좀 막을 수 있는데, 챗GPT에 들어오시면 왼쪽 상단에 더보기 메뉴가 있거든요. 하단에 보면 프로필 나옵니다. 이때 데이터 제어 메뉴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보통 모든 사용자 대상 모델 개선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내가 대화했던 그 내용들이 다른 사용자들을 위해서 컨텐츠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비활성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개인정보에 대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 설치하게 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과금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설치하셔야 되는데, 챗GPT를 설치하실 때 플레이스토어에 들어오신 다음 챗GPT를 검색하면 유사 챗GPT 앱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데, 플레이스토어에서 챗GPT를 검색해 볼게요. 지금은 안 나오지만 이 로고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하얀 배경에 검은 테두리 로고가 챗GPT인데, 이 챗GPT 밑에 보면 회사가 나옵니다. 회사가 오픈AI로 표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챗GPT 검색했을 때 스폰서라고 되어 있는 것은 광고입니다. 유사 챗GPT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꼭 반드시 내가 설치하려고 했던 그 챗GPT가 오픈AI에서 제공된 챗GPT 앱인지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설치할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LLM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AI 기사를 보면 LLM 땡땡땡땡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그럼 LLM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Large Language 모델의 약자입니다. 그럼 한국말로 번역하면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거죠. 그리고 GPT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GPT 풀네임이 Generative Pre-Transformer인데,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미리 공부해둔 문장 생성 인공지능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챗 GPT는 뭐냐? 채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챗 GPT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다.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규모 언어 모델이 뭐라고 그랬죠? 라지 랭귀지 모델. 이거의 약자가 LLM이죠. 그러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챗 GPT란 LLM을 기반으로 한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그리고 챗GPT도 쓸 때 프롬프트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챗GPT에게 명령하거나 질문하는 문장을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치부터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오신 다음에 검색을 선택하시고요. 상단에 검색해 보세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얀색 배경에 검은 테두리 그리고 오픈 AI로 되어 있는 챗GPT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그인하라고 나오는데, 가장 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것이 구글로 계속하기입니다. 또 회원가입해서 따로 이메일 입력하셔도 되지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구글로 계속하기 누르면 본인의 구글 계정이 나옵니다. 본인의 구글 계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입력하시는 겁니다. 이름을 입력하고 생년월일을 입력한 다음에 시작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화면은 카톡과 비슷하게 나오죠? 하단에 입력량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할 때 타이핑으로 입력해도 되지만 음성으로도 질문할 수 있어요. 음성으로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으로 할 때는 검은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질문으로 먼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는 누구야? 그럼 저는 누굽니다 라고 나오겠죠. 그럼 너랑 대화하고 싶어. 그러면 챗GPT가 어떻게 대화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때부터 대화를 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검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동그란 모양의 화면이 파랗게 나옵니다. 그때 시작하시면 돼요. 조금 기다렸다가, 네, 오른쪽에 검정 버튼 터치. 너는 누구야? 저는 오픈AI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이고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고 대화를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너랑 대화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환영이죠. 편하게 어떤 주제든 말씀해 주시면
요즘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달리기를 잘하고 싶어. 달리기에 관심 있으시군요. 달리기를 잘하게 되려면 훈련 방법이나 자세, 그리고 체력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혹시 구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10km 대회에서 1시간 내에 들어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자, 다 하신 다음에 대화가 끝났다면 끄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대화했던 목록이 쭉 텍스트로 나오죠. 네, 이렇게 시작하셔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질문을 하시려면 상단에 보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가 나오죠. 더보기를 터치하면 챗GPT로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코딩도 할 수 있고 계획도 짤 수 있구나, 여러 가지 시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진을 업로드한 다음에, 여러분 얼마 전에 지브리 스타일 열풍이 일어났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 사진을 업로드한 다음에 지브리 스타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누르신 다음에 사진을 선택하시고요. 갤러리에서 내 얼굴 사진을 업로드 해볼게요. 선택 완료.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이렇게 명령하시면 검정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주는데, 무료 사용자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유료 사용자는 바로 해주는데, 무료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미지 처리 시간이 좀 꽤 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재미있는 이미지 만드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질문들을 대화하시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대화했던 내용들은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것이 왼쪽 상단에 더보기 메뉴 누르면 내가 그동안에 했던 대화 목록들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죠. 검색 같은 경우는 내가 입력할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챗GPT 같은 경우는 그 키워드를 몰라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공구 중에 하나인 니퍼를 찾는다고 해볼게요. 검색에서는 니퍼로 검색해야 그것을 찾을 수 있는데, 챗GP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니퍼라는 공구명을 모른다 하더라도 철사를 자르는 도구 이름이 뭐야? 라고 질문하면 니퍼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를 찾아 나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연속해서 질문하는 게 너무 편합니다. 검색 같은 경우는 매번 새로 물어볼 때마다 항상 입력해야 되는데, 챗GPT는 이전 대화를 기억하면서 이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편하죠. 그리고 검색할 때 모든 사람들의 검색 결과가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챗GPT는 맞춤형으로 내가 나한테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글을 요약한다든지 글을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챗GPT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챗GPT를 점점 갈수록 이제 검색량이 줄어들고 챗GPT를 사용하는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를 보면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상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관심사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러닝 붐이 일고 있는데 저도 이제 달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달리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10km를 1시간 안에 들어오려면 몇 분 페이스로 뛰어야 해?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럼 친절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50분 내에 뛰려면, 40분 내에 들어오려면 몇 분 페이스로 뛰어야 돼? 이렇게 연속해서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또 6분 페이스로 트레드밀에서 훈련하려면 랩을 몇으로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훈련 방법을 챗GPT로 도움받아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 글 쓰는데도 아주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카톡이나 문자 공유할 때 어떤 공지사항이라든지 인사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쓸 때 항상 막힐 때가 있죠. 그럴 때 챗GPT한테 이 부분 자연스럽게 이어줘 라고 하면 금방 술술 풀립니다. 동창에 공지문 조금 쓰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줘 라고 부탁하거나, 아니면 감사 인사말을 어느 정도 쓰신 다음에 예쁘게 좀 정리해줘 라고 하면 쉽게 글을 작성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요리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또 건강관리라든지 상식에 대해서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다가 점점점 갈수록 업무적인 것도 물어보시면 좋겠죠. 만약에 내가 GPT로 냉장고 안에 사진을 찍고 여기에 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전용 요리 레시피 알려줘 라고 하면 친절하게 답변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집에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일로 요리를 해야 될지 질문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요리에 대해서도 대상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또 아이들 간식을 또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부모님께 드리는 또 간식이 될 수 있고, 대상자를 좀 정하면 거기에 맞추면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리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네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챗GPT를 잘 사용하려면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한번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에 좋은 운동 알려줘 라고 하면 건강도 좋은 운동도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답변을 해줍니다. 근데 포괄적인 답변밖에는 해줄 수 없죠. 여기에 조금 더 세밀하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 좋은 운동 알려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 추천해줘 라고 하면 훨씬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챗GPT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소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50대 남성이 허리 부담 없이 매일 15분 안에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루틴 추천해줘 라고 한다면, 건강에 좋은 운동 알려줘 라는 답변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내 입맛에 맞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두 번째는 챗GPT한테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거죠. 개인 맞춤 설정인데요. 챗GPT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챗GPT에 들어오신 다음에 왼쪽 더보기 메뉴에서 하단 프로필이 나오는데, 프로필을 선택하면 상단 개인 맞춤 설정이 나옵니다. 계속 누르면 나만의 맞춤 지침을 할 수 있는데, 내 닉네임을 입력해 보는 거죠. 챗GPT가 나한테 어떻게 불러지길 원하는지. 저는 직업이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님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업을 내 직업란에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챗GPT가 어떻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지 맞춤형 지침에도 입력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꼭 한국어로 답변해 주고, 답변 수준을 중학교 2학년생도 이해할 수 있게 전문 용어 없이 쉬운 언어로 설명해 줘. 자, 이렇게만 써본다면 챗GPT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에게 더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내 관심사, 가치, 선호사항들을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그거에 맞는 답변을 추천해 줍니다. 자, 세 번째는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챗GPT한테. 그래서 너는 헬스 트레이너야 라고 역할을 부여한 다음, 그 다음 질문하는 거죠. 50대 남성이 무리하지 않으면서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주 3회 운동 루틴 알려줘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카피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챗GPT로 물어본다면, 너는 창의적인 마케터야 라고 물어본 다음에, 소규모 카페가 지역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창의적인 이벤트 아이디어 알려줘, 아니면 창의적인 광고파 카피 문구 알려줘 라고 한다면 훨씬 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챗GPT를 많이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실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챗GPT한테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질문법을 배워나가시면 좋습니다. 업무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번 새 채팅을 한번 눌러볼게요.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막 검색창에서 막 검색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챗GPT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쓰는 순서들이 나오죠. 1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 이렇게 나왔네요. 위에 있는 운영 계획과 기대 효과를 빼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는 거죠. 4번과 8번 제거하고 다시 써줘. 그럼 8가지 사업계획서 순서였는데 이제 6가지 사업계획서 결과물을 만들어줬죠. 뭐 여기에는 뭐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순서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초안 삼아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업무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위 내용들을 워드 파일로 만들어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무료 사용자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유료 사용자만 하고요. 위 내용을 복사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것을 뭐 노트라든지 워드 파일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그리고 디테일한 것들은 거기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요리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 주말 부모님이 집에 오시는데 예산 10만 원으로 저녁 만들 수 있는 요리 추천해줘. 네, 그럼 비용과 함께 요리 순서까지 알려주네요. 총 예상 비용은 97,000원이네요. 여기는 디테일한 레시피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소불고기 만들려면 좀 더
자세한 레시피 알려줘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챗GPT와 AI에 좀 재미를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AI로 생일 축하 노래 만드는 거, 그거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만들고 그것을 지인한테 보냈을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재밌다 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AI 음악 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수노 AI를 소개해 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플레이스토어에서 하단 검색 그리고 상단에서 한글로 수노라고 쳐보시죠. 검색해 볼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기 눌러 보겠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하라고 나오는데 무료 계정을 만드세요. 선택해 보시죠. 가장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구글로 들어가신 다음에 본인의 계정을 선택하시면 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음악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려면 하단에 가운데 버튼 있죠. 음표 버튼, 그것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 설명에서 이렇게 써보는 거죠. 친구 생일 축하 노래 만들어줘. 후렴에는 성원아 생일 축하해 메시지가 성원아 생일 축하해 삽입해줘. 장르는 팝으로. 이렇게만 써보시죠. 그리고 만들기 누르면 만들어줍니다. 만들기 눌러볼게요. 한번 만들 때 2개 스타일의 음악이 추천해줍니다. 다음날 되면 다시 10곡이 새로 충전이 됩니다. 자, 들어볼까요? 선택. 코러스가 후렴인데 성원아 생일 축하해 이 순간을 즐겨봐 예, 이런 가사도가 나오죠. 너무 신기하죠. 자, 이것을 카톡으로 공유해 볼까요? 그 친구한테. 그럼 공유 버튼 누른 다음에 더보기 누르시고 카톡을 딱 누르시면 네, 친구한테 이렇게 보낼 수 있고요. 받은 친구는 카톡에 들어와서 본인 이름이 있는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업무에서 사용할 때 또 추천하고 싶은 AI 앱이 있는데 우리가 업무에서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회의를 하면 꼭 반드시 보고서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참 일인데 클로바 노트를 통해서 회의 내용들을 녹음하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회의록이 작성되는 거, 그것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로바 노트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하시고요. 열기 눌러보겠습니다. 먼저 클로바 노트는 네이버에서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 누르신 다음 녹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강연장 갔을 때 2-3시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녹음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녹음된 것을 요약하고 보고서 작성하시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녹음을 했다고 쳐볼게요. 종료 눌러보죠. 종료. 1시간짜리 강의를 녹음했다고 쳐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메모 요약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한 다음에 AI가 요약한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시간대별로 어떤 주제로 녹음했는지 메모가 되고 요약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하시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의록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연 갔을 때도 이런 필기 노트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챗GPT로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컨텐츠 만드는 것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쇼츠 대본을 만든다든지 유튜브 대본을 만든다든지 블로그 대본을 만들어서 수익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취미생활로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죠. 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을 때 너무들 신기해 하시죠. 음악 만드는 거라든지 글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너무들 신기하시고 너무들 좋아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그 취미생활 뿐만 아니라 소소한 부업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카톡보다 챗GPT가 더 쉽다고 생각해요. 카톡에도 되게 수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왜 쉽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만큼 자주 쓰기 때문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쓰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카톡과 챗GPT가 동시에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사실 챗GPT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챗GPT는 질문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능이 부가적인 기능도 있겠지만 거의 주가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카톡과 같이 익숙해지시려면 자주 사용해서 보시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에 출근할 때 아니면 업무를 마칠 때 챗GPT한테 대화를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운전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타이핑 치지 않고 대화 목록에서 내가 오늘 하루 어땠는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내가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 그때그때 챗GPT 앱을 열어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사용해 나갔을 때 질문하는 실력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떤 IT라든지 생산적인 능력이 좀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 챗GPT를 이용하면 내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년 같은 경우는 점점 갈수록 물어볼 대상이 없어지는데 자녀한테 물어본다면 또 쿠사리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챗GPT는 24시간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챗GPT를 활용하시면 빠른 업무,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질문하는 거죠. 나는 이런 상황인데 너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라고 챗GPT에 물어보면 점점 더 질문하는 스킬이 늘어질 것 같습니다. 챗GPT와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 꾸준하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출근할 때, 아니면 퇴근할 때, 아니면 내가 궁금한 내용들이 생겼을 때 바로 챗GPT를 켜서 물어보는 연습.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겠다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써보는 거죠. 네, 그러면 답변의 스킬도 늘어나고 질문의 스킬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은 점점 쓸수록 운영체제는 자꾸 업데이트 되는데 오래된 앱들은 그 버전에 맞지 않아서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켜있는 백그라운드 앱들이 있거든요. 날씨라든지 뉴스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뭐 광고 이런 것들이 메모리와 데이터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와 임시 파일들이 쌓여서 점점 더 늘어질 수 있는 거죠. 중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카톡과 유튜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것을 내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스마트폰에 들어오신 다음에 손가락을 상단 프레임 밑으로 내려보시죠.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설정이 있고요. 올리면 디바이스 케어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케어에서 저장 공간을 딱 들어가시면 더보기가 있거든요. 더보기에서 앱스를 들어가면 어떤 앱을 가장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앱이 메모리를 잘 잡아먹는지. 지금 데이터 디바이스 케어에 들어와 있는데 메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보기를 터치하면 현재 어떤 앱들이 메모리를 잡아먹고 있는지 순서대로 볼 수 있고요. 또 배터리에 들어와서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앱별로 배터리가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느려진 스마트폰을 점검하는 방법은 위에서 손가락을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설정을 들어가 볼게요. 디바이스 케어에서 저장 공간 들어가겠습니다. 하단에 자가 진단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진단을 선택해서 현재 스마트폰이 어떤 상태인지 22가지 전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진단 눌러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들어오신 다음에 계속 설정에 들어가셔서 디바이스 케어 들어가신 다음에 저장 공간을 들어가시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들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밑에 보면 사용하지 않는 앱이 22GB 저는 나오는데 여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서 3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들이 있거든요. 선택해서 앱들을 삭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장 공간을 좀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바이스 케어에 들어오신 다음에 저장 공간. 그러면 내가 전체 메모리 중에서 몇 프로가 차져 있는지 볼 수 있고요. 보통은 동영상과 이미지가 가장 많은 저장 공간을 차지하는데 동영상 들어오신 다음 날짜를 선택해서 크기 형식으로 바꾸시고요. 그러면 가장 용량이 큰 순서대로 동영상이 나열되는데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체크하신 다음에 삭제해서 저장 공간을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백그라운드 앱이 실행되는 경우 있는데 그것들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케어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프를 한번 들어볼게요. 디바이스 케어에 들어오신 다음에 지금 최적화 이 버튼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들어오는 것이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때 위젯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손가락을 길게 누르신 다음 하단 위젯 선택하시고 상단에서 디바이스 케어, 그럼 최적화 버튼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 볼까요? 추가? 스마트폰이 좀 느려진 것 같다 한다면 최적화 버튼 누르면 메모리와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터리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시고요. 배터리 보호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기본을 선택해 보시죠. 배터리가 100% 충전되면 충전이 멈춰지는 거죠. 그리고 95%가 되면 다시 충전을 시작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을 잠잘 때 하는데 2시 또 3시 정도에는 100%가 충전이 됩니다. 그때는 충전이 멈추는 거죠. 이렇게 기본으로 했을 때. 두 번째는 배터리에서 백그라운드 앱 사용을 제한해 보시는 거죠. 자주 하지 않는 그 앱들이 실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절전 상태로 전환 활성화하시면 되는 거죠.
절전 상태 앱이 어떤 게 있는지, 초절전 상태 앱이 어떤 게 있는지 여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를 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용하지 않는 앱들도 삭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알림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앱의 알림이 울리면서 배터리를 소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가락을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설정, 알림 들어가시고 앱 알림 설정하신 다음에 주로 사용하지 않는 앱의 알림을 비활성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에 들어오신 다음에 톱니바퀴에 디스플레이를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 화면이 켜 있잖아요. 이 화면이 몇 분 정도 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 30초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5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30초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좀 사용해야 된다면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을 밑으로 내리시면 동그란 버튼들이 나오죠. 이때 절전 모드를 사용하시면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절전 모드를 해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이 정말 오래돼서 배터리가 금방 다시는 분들은 절전 모드를 항상 켜놓고 사용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100% 이상이 됐을 때 계속 충전이 되면 과부하가 걸려서 배터리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배터리에서 기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100%를 했을 때 자동으로 충전이 안 되는 기능을 활성화해 놨습니다. 갤러리 앱에 들어오신 다음에 본인의 사진을 찾아보세요. 사진을 보정할 때 하단에 연필 선택해서 하단에 세 번째 버튼이 보정 버튼이죠. 오른쪽에 터치하면 뭐 자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부드러움. 근데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진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저는 이 사진 스타일이 좋아서 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위기에 맞는 필터로 적용이 된 거죠. 다 하신 다음에 하단 세 번째 버튼 누르면 여러 가지 보정 버튼이 있습니다. 앞에 플러스 버튼 누르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분위기의 사진을 선택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위기의 사진이 보정이 됐습니다. 만들기 버튼 누르면 되겠죠. 완료. 자, 그러면 그 필터의 이미지를 적용이 됐습니다.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진 찍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있죠. 갤럭시에는 그 AI 기능이 있어서 사진에 불필요한 사진들, 불필요한 사물들을 감쪽같이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단에 이 AI 버튼인데 별 표시를 눌러보죠. 지울 사진을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우개 버튼을 딱 눌러볼까요? 그러면 감쪽같이 지워졌어요. 생성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워졌죠. 원본 보기를 터치하면 이전의 사진이 어땠는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파일로 저장 누르면 되겠죠. 그럼 원본도 저장되고 수정된 사진도 저장이 됐습니다.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하단에 연필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바꿀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끝에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스타일이 있습니다. 현재는 원본인데 여러 스타일 이미지가 나오죠. 먼저는 원하는 스타일의 분위기를 선택해 보세요. 얼굴은 건드리지 않겠다 한다면 오른쪽에 사람 모양의 버튼을 선택해 보세요. 그랬더니 배경은 파스텔 톤으로 바뀌었는데 얼굴은 그대로 있죠. 배경도 너무 과하다 한다면 그래프를 통해서 적당히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료 눌러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죠. 그럼 분위기 멋진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촬영할 때 스노우 앱을 많이들 좋아하더라고요. 내 얼굴이 뽀샤시하게 편집해서 일반 갤럭시 같은 경우는 그 실제적인 사진이 나오는데 스노우 앱으로 촬영하면 조금 더 얼굴을 보정해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스노우 앱을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보정하는 앱은 구글에서 만든 스냅시드라는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포토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테두리라든지 또 어떤 얼굴 변형이라든지 사진을 편집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이 점점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정화질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 손가락을 클로즈해서 촬영하면 거기에 있는 지문 노출이 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카톡 선물하기라든지 또 탑승권이라든지 공연, 티켓, 쿠폰에 바코드라든지 QR코드가 삽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 아시다시피 신분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 이거는 내 카톡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 안 되겠죠. 첫 번째는 불필요한 앱들은 다 지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장 공간을 좀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고용량 되어 있는 것들은 좀 정기적으로 PC로 백업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디지털 케어에서 최적화를 한 달에 한 번씩 누르시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스마트폰을 다시 껐다가 다시 켜시면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